예술하는 습관 두 번째. 유도라 웰티. 글을 쓰기에 가장 완벽한 하루. 하려고만 하면 거의 모든 장소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미국의 소설가 웰티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웰티는 집에서 글 쓰는 걸 더 좋아했다. 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방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집이죠. 웰티는 앉은 자리에서 단편소설 초고를 완성하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수정을 하고 최종본을 한 번에 완성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체를 끝내는 거죠. 웰티는 아침에 나이트 가운을 그대로 입은 채 작업을 시작했다. 이야기의 흐름이 딱 끊어지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글을 쓰는 장소는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는 자기 집 위층 침실이었다. 웰티가 16살 때 아버지가 지어주신 집이었고 웰티는 그 집에서 남은 평생을 살았다. 초고는 타자기로 완성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작품이 객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웰티는 말했다. 그렇게 초고를 완성하고 나면 문단들을 잘라내서 시침핀으로 침대에 꽂아두고 그 조각들을 재배열해서 최적의 이야기 구조를 찾아냈다. 때로는 도입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결말부로 가기도 했다. 1988년 한 인터뷰 기자가 웰티에게 글쓰기의 가장 이상적인 날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웰티는 이렇게 답했다. 어머나 세상에, 저한테는 그런 기회를 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좋아요, 말해주죠.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그런 류의 사람이죠.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라는 게 좋아요. 설령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전화도 초인종도 울리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싶어요. 이 모든 소리가 무리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멋진 하루는 제가 원하는 하루와 달라요. 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가죠. 그냥 하루 전체를 통째로 갖는 거예요. 5시나 6시쯤이 될 무렵에는 하루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죠. 그러고는 버번 위스키 한 잔과 물을 마시고 저녁 뉴스를 본 다음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일을 멈추고 샌드위치와 코카콜라 같은 먹기 편한 음식을 먹는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다른 사교 모임에 참석한다. 이처럼 글쓰기의 완벽한 하루의 핵심 요건은 다음 날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웰티는 매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의무를 강요받지 않는 하루를 원했다. 물론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작가가 되면서 그런 하루를 온전히 누리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졌지만 설령 글쓰기 좋지 않은 날이 있었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날도 날마다 지속되는 보다 더 큰 과정, 즉 최상의 글을 이끌어내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방향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하나의 작품이 다음 작품을 알려주고 그 작품이 또 그 다음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가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방법이죠. 유도라 웰티는 1909년부터 2001년까지 1941년 단편 소설집 초록빛 커튼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넓은 그물, 황금사과, 폰더의 마음 등을 펴냈으며 장편소설 낙천주의자의 딸로 197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옥타비아 버틀러. 기분이 어떻든 매일 써라. 저딴 걸 쓰고도 돈을 받는구나. 1954년도 영화 화성에서 온 악녀를 봤을 때 12살 버틀러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년 후에는 끔찍한 소설 나부랭이들을 애꿎은 잡지사에 투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버틀러는 대학교 졸업 후에 접시 닦기에서 텔레마케터, 창고지기를 거쳤고
상품성 없는 감자칩을 골라내는 일 같은 지긋지긋하고 시시한 일들을 전전했다. 그동안에도 이른 아침에는 꾸준히 글을 썼다. 동물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진실로 제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죠. 1976년 마침내 버틀러는 데뷔소설 패턴 마스터를 출간했고 이후 4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소설을 펴내며 집필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1979년도에 출간한 킨이다. 버틀러가 유명한 작가로 성장하자 조언을 구하는 젊은 작가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버틀러는 쓰고 싶은 기분이 나든 안 나든 매일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작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작가의 방식을 따라하라는 말은 아니다. 남의 방식을 살피다 보면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천천히 나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 그때 글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연히 알아낸 사실이다. 다른 일로 돈을 벌어야 했을 때는 낮에 글 쓸 시간을 내지 못했다. 주로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지쳐서 골아떨어졌다. 게다가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사람들과 한동안 부대끼고 나면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새벽 2시쯤에 일어났는데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야망이 대단했다.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까지 앉아서 계속 글을 썼다. 나이가 들면서 버틀러의 일정은 다소 느슨해졌다. 그녀의 루틴은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9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이었다. 버틀러는 자신이 글을 천천히 쓰는 작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책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있고 오디오북이나 음악 또는 다른 뭔가를 그냥 바라보거나 듣는다. 그러다 갑자기 맹렬하게 전투적으로 글을 쓴다. 다시 말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비사교적인 게 편한 작가에게는 딱 어울리는 생활 방식이었다. 1998년에 버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런 저를 워낙 걱정하다 보니 저도 가끔은 내가 좀 이상한가 싶어서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깨달았죠. 전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별난 구석이 있잖아요. 옥타비아 버틀러 1947년에서 2006년까지 백인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SF계에서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모두 거둔 흑인 여성 작가. 대표작 킨은 미국에서만 45만 부 이상 판매되며 출간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웰메이드 SF 장편 소설로 손꼽힌다. 미란다 줄라이. 산책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영화 제작자이자 공연 예술가이며 각본과 단편소설,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한 줄라이는 엄격한 자기 수양 덕분에 그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러한 자기 수양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줄라이는 자신을 위한 규칙을 세우고 다양한 강도의 죄의식과 독설, 기만을 쌓아올리며 일한다. 줄라이가 즐겨 쓰는 정신적 수법 가운데 하나는 그다지 다급하지 않은 다른 일에 손대어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회피하면서 일을 미룬다고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는 동시에 작업해야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아이를 가지면서 줄라이의 책무가 더욱 커졌다. 아이를 갖자마자 자기관리 올림픽에라도 출전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몸 좀 풀어볼까? 하루에 45분씩 쓰면서 소설 한 권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고 하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줄라이는 임신해서 아들을 출산해 3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동안 데뷔소설 최초의 나쁜 남자를 쓰기 시작해서 완성했다. 아이를 부모에게 30분 동안 맡겨놓고 제 방에 가서 아무 글이나 막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필요했네요. 줄라이가 말했다.
줄라이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 대체로 아침 6시 30분쯤 일어나 최대한 오랫동안 엄마로서 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9시쯤에 작업실에 들어간다. 주로 혼자 일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옷차림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옷을 차려입는 걸 좋아해요. 옷을 잘 차려입으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모습을 내려다보고 이 세상에 어울리게 입었는지 확인해보죠. 비록 제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줄라이는 너무 많은 매체를 다루고 있어서 한 가지 작업 일정을 다룰 수 없지만 글쓰기는 줄라이에게 가장 주된 목표다. 줄라이는 작업실에 가기 전에 급히 꺼야 하는 불이 없는지 집에서 이메일을 재빠르게 확인한다. 일단 작업실에 도착하면 즉시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를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작동시켜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다 나가서 무작정 걷기도 한다. 걷고 있을 때면 가끔은 수업을 땡땡이 치고 놀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의자에 앉아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글을 써야 하죠. 하지만 뭐랄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릴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일어나서 걷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줄라이는 의자에 감금된 상태에서 벗어나 동네를 산책하러 나간다. 그러고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둔다. 오랜 경험 덕분에 줄라이는 산책에서 자신의 두뇌에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안 돼요. 그냥 바깥 산책을 즐기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 캐릭터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같은 의문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흘려버려요. 줄라이는 수백 개의 음성 녹음을 해놓고 초고를 쓰는 동안 그 작은 경전을 다시 검토한다. 줄라이는 아들을 갖기 전에는 보통 오후 7시까지 일을 했지만 요즘에는 3시 45분쯤에 일을 끝내고 늦어도 5시 30분까지만 일을 한다. 작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때로는 아들이 잠든 후에 이메일과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 보통은 저녁에 일하지 않고 밤 10시쯤에 남편을 따라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한다. 미란다 줄라이, 1974년생. 행위예술가, 작가, 영화감독, 배우 등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방위 아티스트. 각본, 연출, 주연을 맡은 영화 Me and You and Everyone으로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패티 스미스, 침대에 앉아 시를 쓰는 로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좀 한다. 펑크 가수이자 시각 예술가의 시인인 스미스는 2015년에 이렇게 말했다. 고양이 밥을 주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공책을 꺼내 2시간 동안 글을 쓴다. 그러고 나서는 방안을 배회해야 한다. 걷기 위한 일 같지만 실은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걸 찾을 때까지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다. 스미스는 집에서 주로 침대에 앉아 글을 쓴다. 멋진 책상이 있지만 침대에서 글 쓰는 걸 좋아한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시에 나오는 요양 중인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스미스는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글을 쓰기도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는 암울한 범죄 드라마를 즐겨보고 그런 드라마의 분위기와 집요한 형사들이 자신의 글쓰기 생활과 비슷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시인은 오늘의 형사다. 형사는 평생 동안 냄새를 맡고 다니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는 지쳐서 절뚝거리며 석양 속으로 사라진다. 그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지탱시켜주는 힘이다. 2015년 회고록 M-트레인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패티 스미스, 1946년생, 미국의 뮤지션, 작가이자 공연 예술가이기도 하다. 1970년대 시와 록을 혁명적으로 융합해 주목받았고 총 12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지은 책으로는 M-트레인, Just Kids, 몰입이 있다. 릴리언 헬먼, 담배 3갑과 진한 커피 20잔. 미국의 극작가 헬먼은 매일 꾸준히 글을 썼지만
작업 속도는 느렸다. 새로운 연극 한 편을 완성하기까지 대체로 1년이나 그 이상이 걸렸다. 글을 쓰기 전에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 중 하나였다. 1941년도 연극 라인강의 파수꾼을 쓸 때는 25권의 책을 읽었고 공책에 10만 개가 훌쩍 넘는 단어를 썼지만 이 중에서 최종 대본에 들어간 단어는 거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매번 연극을 쓸 때마다 초고를 수차례 썼다. 라인강의 파수꾼을 쓸 때는 개략적인 원고 11편과 완성된 초고 4편을 썼다. 헬먼은 작업을 할 때 대사에 광적으로 신경을 써서 매일 밤 혼자서 큰 소리로 대사를 읽어보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읽어본 다음 글을 썼다. 헬먼은 환희, 절망, 희망이라는 연속적인 흐름을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그게 정확한 순서예요. 해질녘이 되면 희망이 찾아오죠. 바로 그 순간에 다음번에는 진짜 잘 될 거라고 제 자신에게 속삭여요. 헬먼은 20대 후반에 극본을 쓰기 시작해서 빠르게 미국의 인류 극작가 대열에 진입했다. 이후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뉴올리언즈 태생의 이 작가는 결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고 작품을 위해 뉴욕의 하드 스크래블 농장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헬먼은 술을 대체로 끊었고 작가 대실 해밋과의 관계는 전투적인 연인 관계에서 편안한 우정을 나눈 관계로 누그러졌다. 이 두 작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침실을 따로 썼고 각자의 친구들과 연인들을 초대했다. 해밋은 그때쯤 집필을 중단해서 다른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 한편 헬먼은 집필에 전념했다. 하드 스크래블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글을 쓰면서도 온갖 농장 일을 다 했는데 마치 무한한 에너지 저장소에서 끝없이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 같았다. 헬먼은 채소밭을 가꾸고 닭을 기르고 계란을 팔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낚시를 했다. 스탠더드 푸드를 길렀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장기간 머물러 가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각자 알아서 시간을 보내길 바랐다. 제 친구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즐기다가 가요. 대부분은 책을 읽죠. 식사 시간에는 서로 만나요. 전 글을 쓸 때 밥 먹는 시간은 넉넉하게 비워두거든요. 아침에 3시간 정도, 오후에 2-3시간 정도 일하고 저녁 10시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새벽 1시나 2시까지 일하죠. 헬먼은 타자기로 작업을 했고 집필을 하는 동안 줄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셨다. 1946년도 작가 소개에 따르면 헬먼은 하루에 진한 커피를 20잔 마셨고 담배 3갑을 피웠다. 손님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서재 문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도 붙여두었다. 이 방은 작업실입니다. 노크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노크하고 나서 대답을 기다리세요. 대답이 없으면 그냥 가세요.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모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밤낮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헬먼 극작가 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군법회의가 헛간에서 열리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릴리언 헬먼 1905년부터 1984년까지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미국의 극작가.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로 파시즘에 투쟁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어린이들의 시간, 새끼 여우 등과 나치즘과의 싸움을 묘사한 라인의 수비가 대표작이다. 존 디디온 2시간 동안 한 문장을 쓰더라도. 미국의 작가 디디온은 저녁을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혼자 술 한잔을 하며 그날 하루 동안 쓴 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밤늦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글에 너무 몰입하게 되거든요. 술을 마시는 이유는 원고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죠. 다음 날에는 저녁에 기록해두었던 내용에 따라 전날 했던 것을 모두 다시 고쳤어요. 본격적으로 작업에 몰두할 때는 시간이 아까워서 외출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저녁을 함께 먹기도 싫어요. 저녁 시간에 그 1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다음날 좋지 않은 원고를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해서 결국에는 기분이 가라앉죠. 또 한 가지 습관은 책을 끝낼 무렵에는 반드시 원고를 곁에 두고 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원고를 곁에 두고 잠들면
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2005년 디디오는 한 인터뷰 기자에게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그냥 앉아서 개연성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면 오후 5시쯤에 뭔가가 떠오른다. 2시간 동안 글을 쓰면 서너 문장이나 어쩌면 한 단락을 얻는다 라고 말했다. 글쓰기 작업이 느린 이유는 분명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글쓰기는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뭐든지 끝까지 파헤치라고 강요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겠지만 난데없이 아주 쉽게 찾아오는 것은 없다. 그러하니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내게 있어서 그렇게 끝까지 파헤치는 유일한 방법은 글쓰기다. 존 디디온, 1934년생,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소설처럼 읽히는 저널리즘의 기수로 미국 유수의 신문과 잡지에 수많은 기사를 기고했다. 국내에는 에세이 푸른 밤과 상실이 출간되었다.